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지금 제도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발언입니다.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여전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 현실입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박소영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교조에서도 나왔습니다.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희망 전교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제 교육계에서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러한 논의 이런 것이 좀 시작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취지에서 이런 주문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현 대표?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이제 조국 장관 자녀의 그 고려대학교 입학 문제였던 거죠.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대학의 의과연구소에서 인턴한다.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대학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런 식으로 부모의 네트워크, 정보력, 경제력, 지위가 활용된 거 가지고 활동의 스펙을 만들고 그런 스펙으로 소위 명문대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한다. 이 말이 되냐. 이거 불법 입학 아니냐, 이거 부정 아니냐, 입시 비리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국민적인 상실감, 박탈감, 분노가 일어나는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려대학교가 이제 이 전형으로 뽑은 게 거의 10년 전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뽑았어요. 이름은 달라졌지만 고려대에서는 계속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전형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188명, 그전에는 거의 뭐 매년 250명에서 290명씩 뽑아왔단 말이죠. 만약에 논문 쓴 게 사실이면 뭐 일저자냐 문제는 내가 볼 때 뭐 결정적일 거, 학교에서는 결정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인턴한 것 자체가 사실이면 그러면은 이걸 부정 입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국민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상실감을 느끼는데 그게 부정 입학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면 이거 도대체 제도가 뭐냐? 법이 뭐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국 장관 자녀의 그 딸은 사실 특기자 전형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학종 논란으로 불붙는데 둘이 똑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서류의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대학에서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다는 공통점 가지고 있는데 그 서류의 활동 내용 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최소 작년에 1,700명 이상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합치면 10년 동안 44,000명이 이런 전형으로 합격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대학에 합격하는 방식이 합법적이라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지나친 지적을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광진 소장님, 수능 시험이 55일 남았죠. 55일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교육제도 개선 주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대입제도 크게 이제 정시 모집, 수시 모집으로 나뉘는데 이런 제도까지 좀 손을 봐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정시 확대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정시 확대요. 제도 전반을 갖다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입시 관련 업체들의 그 주가 급상승했어요. 사교육을 많이 한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갖다가 이제 아무래도 정시를 갖다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수능이 강조될 테고 그리고 수능이 강조되면 뭐 사교육이 더 범람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에서 볼 때 입시 관련 업체들이 주가 급상승 거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볼 만한 사실입니다. 박소영 대표께서는 이제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고3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불편한 부분이 좀 어떻게 있고요.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뭐 두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입시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뭐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정시 확대를 계속 추진해온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뭐 성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국 장관 딸 이야기를 통해서 네. 정말 대한민국 온 나라에 사실 이 수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정말 백일화에 드러났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수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공정성 가지고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들 신뢰성 부분에서는 네. 사실 학부모들한테는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네. 네, 완전히 그냥 뭐 손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완전히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정섭 대변인 지금 전교조 대변인 하시면서 지금 현재 고3 담임 교사를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고3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수시 모집은 이제 거의 다 이제는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예. 수시 모집에 내가 응했어도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꼭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문대를 제외하고 4년제는 수시 지원이 다 끝났는데 네. 수시를 하더라도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수시에서 다 미끄러지면 정시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수능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제가 이제 고3 담임을 여러 해 했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시 전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네. 어려운 건 다 인정을 하실 거고 이제 이 질문의 취지가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이 전반적인 재검토까지 필요할 정도냐?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시와 정시, 뭐 논술, 뭐 실기 전형 이런 그 퍼센트 비중을 조절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바뀌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오늘의 토론 주제 중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설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시가 과연 확대가 되면 공정성이 네. 투명성이 더 높아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현재의 학종이 이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나 뭐 학력이나 혹은 정보력 네. 이런 사교육의 영향력이 없지 않죠. 상당히 큽니다. 저 인정하지만 정시 역시 이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정말 유치원 때부터 네. 오랜 기간 사교육을 받아서 선행학습을 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정시를 확대했을 때 오히려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전면적인 재검토를 얘기하려면 입시 제도도 물론 대폭 손질을 해야 하지만 네. 교육 외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라든가 비정규직 네. 차별 같은 거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수능 시험을 본 세대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본 세대도 있고 한데 자녀가 이제 수능 시험생이면 이제 수시제도 또 정시제도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선생님, 이 대표님 그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수시는 이제 보통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대부분 원서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현재 4가지 방법으로 크게 뽑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생부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 전형이 있고요.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제 뽑는 서류가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특기자 전형은 보통 실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음악, 미술, 체육 특기자를 말하는 게 이슈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게 아니라 어학 특기자, 네. 수학, 과학 특기자 주로 이제 소위 한국의 그 상위권 대학들이 특목고 우수한 자원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전형을 활용해 왔는데 네. 조국 장관의 딸도 특기자 전형으로 돌아간 거죠. 어학 특기자, 세계 선도 이제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어서 수시라고 하는 건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제출하고 수능 점수는 부차적인 요소, 자격 네. 조건 정도로 활용을 하고 이런 거로 뽑는 전형을 말하고 대개 정시는
뭐 다 수능으로 뽑는 건 아니지만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성영 대표님 그 수시 전형이 뭐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수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좀 흘러갔습니까? 뭐 학종의 취지라든지 수시의 네네. 취지는 사실상 아이들을 정말 다양한 아이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꿈과 끼를 또 마음껏 펼칠 수 네네. 있는 또 적성에 맞는 그런 고등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등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네. 취지로 마련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수시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지금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종이 80%씩 이렇게 뽑고 있는 현실에서는 10년 전에 그 조국 그 장관의 딸 입시 그 어떤 특기생들 그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모든 학부모들에게 희망이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든 학부모들에게 지금 학수시에 대한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학종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아이 혼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뭐 가짜 학생부 3천만 원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컨설팅비도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 많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성원지 소장 뭐 교육제도 직접 이제 검토하고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그동안에는 좀 개선 노력이 좀 더디게 진행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된 것이 2007년입니다. 본격적으로 네네.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그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수시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이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든 자료를 네네. 그러니까 학생이 갖고 오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고 그 검토한 배경으로 이제 실제로 합격 불합격을 가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7년서부터 2010여 년까지는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흔히 말해서 부모의 정보력 그리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스펙을 갖다가 다 관리해준 학생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좋은 스카이 대학에 뭐 입학하는 그러한 전례가 많았죠. 그 뒤로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해서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외부 수상 경력을 갖다 없앤다든가 또는 이제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 경력 같은 것들 뭐 등등등 어느 정도 제재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개선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특히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차단돼 있는 그런 측면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 학생부 종합이란 말이 뭐냐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 그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이 모든 것을 갖다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정상화에 가장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일종의 평가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해 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러면 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만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학교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의 정말 성장 잠재력도 제대로 측정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평가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해서 점점 더 발전해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대입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대입제도를 들여다보면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좀 제 뒤로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화면이 좀 안 나오는데요. 이 교과 성적이 기본으로 돼 있고요. 또 이제 자기소개서, 학생들의 또 어떤 수상 경력, 창의적인 체험 활동, 이제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봉사 활동,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어떤 학술 활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준비를 학생 스스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금수저 논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또 좋다라고 보시는 측면도 있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 좀 막연한 측면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논의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소영 대표? 지금 작년에도 공론화 과정을 네네. 거쳤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지금 반대 의견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국은 싸우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았다. 싸운다. 네, 그렇게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부모들은 어떤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도 나와 있는 그 뭐 리얼미티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이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능에 대해서 정시확대의 여론이 계속 큰 이유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주장했었던 부분들만 이루어졌어도 조금 어떤 그 과정을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8대 2인 상태에서 어떤 것을 논의한다든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부가 정말 나서서 이건 그냥 공론화 과정도 사실 뒤엎었고 작년에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도 당정청이 다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정시 비율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지를 정말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좀 올해 좀 됐습니다. 시간 됐습니다만 스카이캐슬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였는데요. 이것이 좀 우리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학부모 가정이 있는 반면에 저거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드라마 속에 그려진 어떤 입시 제일주의, 입시에 올인하는 그러한 학부모들의 모습, 또 학생들 그것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실제 다가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정석 대변인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뭐 일부 부풀려진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현실의 단면을 저는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모두가 내 자식,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바람은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유럽이나 뭐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로지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이제 학력에 따른 어떤 임금 차별 없이 비정규직 차별 없이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으면 굳이 뭐 다 그런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물론 대학 입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입시 외적인 그런 고민도 저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학종이 이제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말씀 주시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교원대학교 석사 논문 중에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이제 각 사회 계층별로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상위층일수록 정시 확대를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상위층인 정시 확대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학종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학종이야말로 부모의 어떤 배경이나 이 사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정시 확대를 원하는 분들이 그런 중상층 이하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류층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 과연 제 얘기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 분들이 정시 확대가 자기 자녀에게 유리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이
물론 사고력을 측정하고 창의적인 이런 부분 많이 좋아졌죠. 학력고사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막 전 과목 과외시키고 이런 상류층 자제들한테 유리합니다. 제가 일반고의 고3인데 우리 학교 아이들 수능에서 수도권 대학 탑10에 진입하는 아이들 몇 명 없습니다. 정시로만 따진다면. 학종이 훨씬 더 유리해요. 일반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현 대표께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중산층 이상 경제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가정의 자녀는 이제 정시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내신과 관련해서 좀 문제 좀 불리한 점을 극복하려는 그런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저는 우선은 그저 교원대에서 나왔던 논문을 제가 논문은 못 읽어서 보도를 봤는데 첫 번째는 실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계층 의식 가지고 나눈 거죠. 두 번째는 그 상류층이 몇 프로 정도로 잡혀 있는지에 관한 게 보도에 없어요. 실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모 자사고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51명 들어갔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평균 0.4명 들어갑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 자사고는 51명이 들어가고 일반 고등학교는 0.4명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실인 거죠. 그 학교에서 51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49명이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2명만 정시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학종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실 자료 중에 하나. 두 번째,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릴 때 작년에 서울대 입학한 학생 중에 1,700명 이상이 조국시 자녀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서울대 입학했다 이 말씀 드렸고 고대는 3명 중에 2명입니다. 서류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도대체 서울대 고대에서 촛불 전했는 건 누구야?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았다는 뜻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이제 수시에 학종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학종 전체는 80%를 차지하지만 서울대 대표적인 학종이 수시 일반이라고 하는 학종이 있습니다. 정시는 서울대가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성적 100%로. 만약에 정시, 수능 중심의 전형이 특목고 자사고 같은 특권 체계에 유리하고 학종은 일반고에게 유리하다라는 사실이 그 주장이 맞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이걸 공개하는 대학이 서울대학입니다. 합격자들의 학교 유형을 공개합니다. 다른 대학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보면 서울대 절반 이상을 선발하는 수시 일반의 합격자 중에 합격자 중에 64%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에요. 일반고 학생들은 35% 정도 됩니다. 서울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전국에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 친구들이 64%의 합격자를 차지하고 95%의 일반고 학생들은 35%를 차지한 거죠. 그럼 수능 정시의 결과는 어떠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100% 수능을 뽑는 정시의 결과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합격자들이 44%입니다. 일반고 출신이 얼마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일반고 출신의 수능 중심 정시 합격자가 55%입니다. 작년에는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의 정시 합격자가 40%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39%대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50%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자료를 가지고 볼 때 수능은 특권층과 상류층에게 유리하고 학종은 일반고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건 적어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다. 자료는 반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는 거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에 조국 장관 자녀가 입학한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도인재 전형에서 이름을 바꿔서 작년에는 그걸 갖다 인문인재로 뽑아왔고요. 여전히 자연계인재, 과학인재를 뽑는데 이거로 매년 평균 450명에서 500명씩 뽑아왔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최소 70% 이상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고요. 2017년도에 고대가 논문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지하기 전까지 그 합격한 학생들의 90% 이상은 논문을 냈을 거고요. 논문도 2개, 3개 낸 친구들 적지 않을 거다. 제가 특기자 전형을 학종이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둘 다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성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입학사정관제도 때는 여러 가지 자료가 다 들어갔지만 지금 학종은 학교 내 활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좀 적어졌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 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끊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한 거 보면 이제 네. 뭐 학생들이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논문 어떤 작성 활동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스펙인데 이 스펙을 보면 학교별로 그러니까 내가 특목고 다니면 특목교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고등학교는 또 공립이란 말이죠. 공립학교에서 그러한 스펙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 수장님? 뭐 여기 우리 네네. 고등학생도 계시지만 각 학교마다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라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다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학교의 생활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뭐 저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은 저 대전에 변두리 조만 학교였었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서 또 사실 그러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 자율 동아리 활동 뭐 등등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었고 그것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수능 성적 이상으로 대학을 갔다 간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그 특히나 이제 변두리 학교였던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특히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이 종합 전형 학종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정시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잘 알다시피 좋은 애들만 싹쓸이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개 9분의 10분이 최상위 그 소득 계층이에요. 여기에 갖고 있는 정보력이라든가 등등 학교가 그런 정보력이나 능력을 정말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학교들이. 그 일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정보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거든 뭐 학종이든 정시든 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제 한번 보면 2005년도에 고려대학교의 그 김경근 교수가 학력 격차에 따라 아니 이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 격차를 갖다가 실제 조사한 거 있어요. 이때도 보면 가계 소득 기준 수준과 수능 점수가 정비례했다는 그 상당한 정도로 이게 격차가 많이 나섰다. 네. 크게 말해서 이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수능 점수 차이가 무려 36점 이상 차이 났다. 네.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 수능에 있어서 흔히 말해서 고소득 가구. 흔히 말 그 당시에는 정시 비중이 55%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럼 우리 저소득 가정들이 아이들을 보다 좀 잘 보낼 수 있었느냐, 형질 통해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각도를 달리해서요. 박소영 대표, 지금 특목고를 좀 줄여나가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넘기셨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성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제가 조금 그 반론을 네네.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면 네, 그렇죠.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수시든 정시든 결국은 좀 상위 소득이 9분위, 10분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다 유리하다. 지금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그러면 그럼 둘 다 유리하다 그러면 정말 정시는 본인이 아이가 직접 시험을 봐서 갈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 면에서는 그게 더 뛰어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봤다 그러면 결국은 수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하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해서 정말 누구 집 아이가 어떤 아이가 붙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송 소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결국 수시도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인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특목고 자사고 부분은 사실은 아주 뜨거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유리하죠. 지금 입시 결과가 유리한 것처럼. 근데 이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에서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해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학부모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돌린 거냐면 일반고를 가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구나. 이런
욕심들이 또 생기게 만든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앤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사회적인 논란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일반 고등학교를 특목고 수준으로 만들거나 일반 고등학교를 자사고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닭이냐 알이냐 이것이 사실 뭐가 먼저냐는 것이 참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참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 무조건 특목고만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반고가 빨리 좀 더 특목고처럼 그렇게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반 고등학교가 특목고처럼 되면 우리 자녀가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칠 수 있는데 전국의 모든 학생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한 그 교육만 생각하는 그러한 거에 내몰리면 좀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그 학습 위주의 그런 교육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정시를 일반 그 대외 활동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일부 흘러왔는데 지금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일반 고등학교를 특목고화 시키는 그런 내재적인 어떤 기대 심리 이것을 진정시키면서 교육제도 새롭게 뽑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 아까 선생님들 지적하셨던 네네. 것 중에 제가 보충 하나 넘어가면은요. 특목고 자사고가 학중에서 유리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하나고라고 얘기했었나요? 51명이 하나고인데 작년에 학부모 부담금이 1,450만 원입니다. 네. 1년에. 일반고 평균 160만 원입니다. 네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공식적인 학부모 부담금입니다. 비공식적인 거나 사교육비 다 빼고요. 두 번째는 이 특목고 자사고의 부모님들 중에 대학 교수님들은 질비하시고요. 네. 의사, 판검사, 변호사, 고위공직자들 질비하십니다.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활동량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 비결입니다. 하나 보충드리고요. 좋은 뜻은 아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적인데 아무튼 내용은 네네. 그렇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 아까 이제 수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능은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게 유리하다.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 유리한 경쟁 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형이나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유불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하체에게 더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공정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수능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서 주 34시간 수업하는데 그중에 26시에서 28시간이 뭐 하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게 수능 과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수능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능 문제에 출처가 되는 교과서들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EBS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험 보는데 물론 돈이 많은 집안 아이들은 비싼 사교육을 시킬 거고요. 전 과목을 사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래도 공부는 애가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은 애가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 가지고 뽑게 되면 엄마가 만들어준 거로 뽑히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여기에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거다. 공정성을 얘기하는 건 이게 더 약자에게 유리하다. 단순히 이런 차원, 유불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이 안에 깔려있다. 저는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대표 말씀하신 건 현 교육제도가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넓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신정석 대변인, 예. 일반 고등학교에 계신 교사 입장에서 볼 때 학부모 배경이 금수저 전형을 탄생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자, 그렇다면 교사들 또는 일반 가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이게 교육이라는 게 공공재인데 말이죠. 좀 교육계에서 일부 교사들의 어떤 불만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아까 이현 대표님 말씀하신 그 이제 뭐 풍부한 데이터 제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특목고 일반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일반고에도 상류층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어떤 계층 간 불평등, 이런 정보의 격차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해석의 문제가 조금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전 이 부분은 정말 적극 공감하는 게 이겁니다. 솔직히 뭐 수시건 정시건 어느 전형이든 간에 가난한 아이들한테 유리한 전형은 없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 그나마 일반고 아이들한테 유리한 건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이 내신으로 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아이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에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대학들이 있고요. 네. 뭐 서울대 이런 데 없어요. 없고 있다고 해도 모집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방의 일반고 아이들은 이 교과 전형으로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가기가 정말 어렵고요. 학종은 학종대로 부모 스펙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어렵고 또 정시는 수능을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뽑고 이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삼중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입시 제도를 부분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저는 특기자 전형을 없애거나 대폭 손질하는 건 정말 찬성하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이제 일반 전형들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추진을 살리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교육 과정 정상화 이바지합니다. 이제 정시가 좀 더 그러니까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옛날 학력고사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로지 그냥 지식 교육만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종의 그런 긍정적 추진은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시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난 1일 발언을 보면 좀 그대로 한번 워딩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도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기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제도 근본적으로 좀 손을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이 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네. 상류층은 어떤 제도를 끌어와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근본적으로 한번 손 보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박성인 대표, 그러면 이런 어떤 각도에서 보면 학부모들, 교사들 또는 교육계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대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똑같은 자료도 그 통계의 오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측면에 따라서 또 해석이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해갖고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교육부가 정말 나서서 정말 이제야말로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뭐 저희도 정시 비율을 얘기하고 수시 비율을 얘기하지만 사실 비율 단계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럼 비율 단계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수시 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대학들을 지금까지 평가할 건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전형으로 계속해서 늘려서 상위권 대학들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학교들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학교 인재상에 맞는 아이들을 뽑았다고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입맛의 아이들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정말 교육부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대학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선발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뭐 논문 같은 거 자녀 논문 끼우기 뭐 이런 것들 사실 다 감사했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해왔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진영의 논리, 그다음에 또 서로 다른 의견들끼리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 페널티를 줘야죠. 페널티를 주고 그 대학들이 정말 수시로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들이 정말 그것이 제대로 공정성을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을 때 그때 수시를 늘리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입시제도 손보온다, 좀 개선하자 이러한 멘트가 나오니까 당장 이제 그럼 정시를 확대하는 거냐. 지금 수시 모집 비율이 80% 정도 되죠. 대학마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수능을 전적으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서 그 성적표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 이제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데 한 20% 되는데 그러면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대로 가자. 이러한 정시 모집 비율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좀 전교조나 아니면 교육계, 학계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시가 한 77% 정도 되고 이제 정시가 나머지 23% 정도 되는데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학종이 전국적으로는 24%밖에 안 되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학종으로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지역의 국립대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논할 때 저는 미시적 접근하고 거시적 접근을 같이 말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비중 이런 거 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비중을 늘려야 된다. 학종을 줄이고. 저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고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중산층의 아이들이 교과 전형이 가장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중을 늘려주는 것이 저는 정상화에 좀 공정하게, 공정성에 좀 더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좀 더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전면적인 재검토 이런 부분이 비율을 뭐 이렇게 조정한다기보다는 뭐 대학 평준화 문제라든가 서열화 완화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단계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입시 제도를 뭐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집 아이들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게 아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뭐 이게 그냥 일반 대학 나왔을 때 그냥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런 입시 제도도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두 분이 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중산층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은 교과 전형이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고 학교에서 전적으로 이제 교실 수업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교과 전형을 좀 많이 이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제도 개선을 논할 때 대학 측의 입장을 듣고 그들도 이러한 논의 구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중산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반고에게 교과 전형이 유리하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과 중심으로 갔었을 때 내신 성적 중심이죠. 지역적 한계라든지 학교 간의 격차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이걸 대폭적이고 보편적으로 만들기 어렵지만 늘릴 필요가 있다 공감을 하고요. 학종에 대해서 무조건 폐지하자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서류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잘 거론 안 된 측면들이 있어요. 도대체 대학에서 어떻게 뽑고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서울의 모 대학은 작년에 학종으로 2,600명 이상을 뽑았습니다. 지원자가 28,000명이 넘습니다.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위촉까지 다 합쳐봐도 91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28,000명의 서류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서류를 쫙 보니 내가 네 학업 능력 알겠어. 네 전공에 적합한 게 뭔지 알겠어. 너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오케이 내가 점수 줄게. 네 인성 내가 점수 줄 수 있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 던지게 되는 게 각각의 배점은 얼마나 됩니까? 크게 지금 네 항목 말씀드렸잖아요. 700점 만점이래요. 그리고 그 안에 16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배점은 얼마입니까? 질문을 드려요. 알려고 하지 마라. 평가하거나 채점할 때 기준이 뭡니까? 누구를 A 주고 누구를 C를 줍니까? 그 A하고 C의 기준이 뭡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왜요? 너희가 이거 알면 정성평가가 왜곡된다. 학교 활동이 왜곡된다. 사교육이 집중될 수 있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잘 뽑는다. 이런 식의 대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들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대학이 이 그러니까 전형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로 공개하고 진행한다면 저는
학종을 폐지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때는 대학 재율에 맡겨도 괜찮을 거다. 그런데 이거를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로 알릴 수 없다면, 드러낼 수 없다면 그런 전형은 해서는 안 된다. 네. 합격한 애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고 떨어진 애가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는 전형이라면 이런 거를 뽑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네. 부분 일정 부분 이제 공감을 제가 좀 하는데요. 마지막에 좀 예.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이 시점에 궁금한 점이 자 그러면 아무리 교육부가 그 교육제도 개편 논의를 해도 대학에서 그 모집의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대학이 이제 참여를 안 하면은 좀 헛수고하는 그러한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개편 논의에 대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학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 구조를 갖게 하려면은 좀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성 소장님 말씀 주실까요? 글쎄, 이 대학을 끌어들여서 네. 원래 뭐 대학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협의회 쪽에서 사실은 매년마다 이 그 수시와 정시 비율도 나름대로 교육부의 권유에 따라서 결정들 하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어떠한 전형이라도 이게 그 전형에 따라서 학교나 또 사교육이 다 이게 네. 거기에 적응해 왔고 네. 특히 사교육은 아주 학교보다 더 빨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전형들이 왜곡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모든 전형들이 대부분 다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죠. 좋은 네. 성장 잠재력 있는 학생, 인성 좋은 학생,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이걸 뽑겠다는 것인데 그게 다 왜곡되어 온 것인데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대학들은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갖다 뽑아서 과연 얼마나 더 정말 훌륭한 인재로 길러냈느냐, 제대로 사회에서 네. 바람직한 인재로 길러내야 할 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고요. 도리어 지금 이 나라의 대학들의 서열화, 이게 당장 타파하자는 안 되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어떤 특성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학과가 다 종합되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 대학이 자랑스럽게 내보낼,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보낼 그런 학과가 별로 없는 것이 우리나라 네. 대학의 특징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현재 그 대입제도 좀 개선 논의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대학교까지 어떤 교육제도의 어떤 논의 과정에 좀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좀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정답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교육 제도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성인들이 좀 준비를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